266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전쟁이라는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싹튼 훈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입니다. 거장 도니체티가 만든 연대의 딸입니다. 훈훈한 사랑 이야기지만 이걸 또 심각하게 풀어낸 오페라가 아니고 아주 코믹하게 처리한 이 프랑스어로 만든 프랑스 오페라 코미크 장르에 해당됩니다. 나탈리 드세이라고 굉장히 그 여린 몸매에서 아주 강하고 훌륭한 그런 벨칸토 콜로라투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아주 멋진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가 타이틀로를 맡았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2008년도 작품입니다. 꽤 오래전 작품이죠. 14년 된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이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아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도니체티의 오페라입니다. 한 50년 정도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70여 편의 작품을 만든 아주 다작의 그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이 70여 편의 작곡된 오페라들이 전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알려진 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한 10여 작품이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 폴리우토라는 그 순교자, 나폴리에서 초연을 한 작품인데, 이 순교자의 처형 장면이나 순교 장면이 공연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고, 이 도니체티가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로 활동 무대를 옮긴 그런 첫 번째 이 초연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 사람이 이 초연 자체를 이 프랑스어로 오페라 코미크 장르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작품이죠. 1837년에 그 폴리우토 상영 금지한 후에 이게 문제가 돼서 더 이상 이탈리아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도니체티는 프랑스로 옮겨서 연대의 딸 라파보리타, 돈 파스칼레까지 계속 프랑스에서 초연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오페라 상영이 이 흥행도 굉장히 중요했고, 이 파리가 이 오페라 시장으로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비교적 알려져 있다는 한 10여 작품 중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여왕 3부작,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투아르다, 이 로베르트 데브레 뿐만 아니고 아주 아기자기한 오페라 부파 사랑의 매약과 얼마 전 소개한 돈 파스칼레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작 람메르무의 루치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연대의 딸, 이런 작품들이 10작품 내긴 하지만 이 10작품이 갖는 이 임팩트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대단한 작곡가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자, 오페라 연대의 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랑스어로 만든 이 오페라 코미크입니다. 이 이탈리아 작곡가가 초연을 프랑스어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었었어요. 파리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작곡가가 베르디나 푸치니 나머지 이 로시니나 이 벨리니가 이탈리아에서 초연을 하고 나서 반응을 보고 파리에서 재연을 할 때 이 프랑스어로 이렇게 개작을 해서 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탈리아어보다 프랑스어를 먼저 이렇게 파리에서 공연을 한 경우는 이 작품이 상당히 유일한 작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현재까지 이탈리아 작곡가의 작품이 프랑스어로 훨씬 더 빈번하게 공연되고 또 우리에게 더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작품은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본은 두 사람이 프랑스 분이 했는데 이름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끝에만 이렇게 조르주와 베르야르라는 두 분이 대본을 만들었고, 프랑스 대본이죠 물론. 이막의 오페라입니다. 코미크 장르고 1840년 초연을 한 뒤에 오페라 파리의 그 코미크 극장에서 1914년까지 1000회의 상영을 기록했다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연은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뒤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당시 파리는 거의 도니체티 작품으로 오페라 시장이 굴러갈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 심지어는 이제 프랑스 작곡가인 베를리오즈가 이 파리가 도니체티에 의해서 뭐 점령당했다는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 도니체티 작품이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한류 하듯이 이탈리아류의 어떤 흐름이 이 프랑스를 지배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현재까지 이제 이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는 이 정규 레퍼토리로 지금 심심찮게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뭐 아주 대단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작곡가의 프랑스 초연이고 이탈리아로 재연은 했으나 이 프랑스판이 더 유명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라파보리타도 그 뒤에 이제 이 프랑스어로 파리에서 초연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그 뒤에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에서 재연을 한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더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연대의 딸과 이제 좀 차이가 있죠. 돈 파스칼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어로 프랑스에서 초연을 한 게 아니고 이탈리아어로 초연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파리에서 이제 초연을 한 세 작품이 각기 이제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연대에 따른 프랑스어로 초연을 해가지고 지금껏 프랑스어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라파보리타는 프랑스어로 초연을 했는데 이탈리아어로 재연을 한 그 작품이 현재 더 알려져 있고 돈 파스칼레는 이탈리아어로 초연을 한 그 원작품이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케이스죠. 뭐 재밌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대의 딸이 갖는 이제 작품의 그 특이성이 사실 연대의 딸의 이제 이 타이틀롤을 맡는 이 마리 역은 굉장히 힘든 이제 그 벨칸토 콜라투라를 소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뭐 아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나탈리 드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소프라노인데 이분도 사실 벨칸토 콜라투라에서는 뭐 현재 그 현역 가수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실력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그 조한 서들랜드라고 사실 이 조한 서들랜드는 벨칸토 분야에서는 마리아 칼라스의 계보를 잇는 정도의 그 레전드급 성악가입니다. 조한 서들랜드가 이 키가 한 180 정도 되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여성 이 성악가의 이 파트너로서 남자 성악가가 이 180 넘는 그런 여성 파트너와 같이 공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조한 서들랜드에 비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연하인 파바로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한 서들랜드만큼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조한 서들랜드의 파트너로서 이 파바로티가 토니오 역을 했었고 사실 이 파바로티는 이탈리아어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 외국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바로티가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음반이 이탈리아 음반인데 이 파바로티가 몇 안 되는 외국어, 특히 이제 이 프랑스 음반을 갖고 있는 이 작품이 연대의 딸이고 조한 서들랜드와 파바로티가 공연을 하면서 이 파바로티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조한 서들랜드의 어떤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사실 파바로티가 하이시를 그러니까 뭐 8번의 마지막 그 처리를 하이시로 하면 이제 9번이 해당되는 건데 뭐 당시에 연대의 딸의 그 토니오 역을 맡으면서 뭐 오늘은 최고로 기쁜 날 그 아리아를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이 이제 파바로티였었죠. 그래서 파바로티가 더 유명세를 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늘은 최고로 기쁜 날 그 아메스 아미스라는 그 테너 아리아가 어떻게 보면 그 고음 처리하는데 남성 테너의 어떤 성공의 발판이 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이 주인공을 맡은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2008년도에 이 작품을 하고 나서 좀 더 중량감 있는 테너로, 무게감 있는 테너로, 명성 있는 테너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루치아나 파바로티가 이 성공의 발판을 삼은 작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아마. 자, 이 지금 제가 이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뭐 남자들은 아주 쉽게 군대에 가서 알 수 있지만 도대체 연대가 뭐냐? 연대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여성분들이 꽤 있어요. 연대가 연세대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연대라는 게 이제 결국 육군 편제에서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육군 편제를 보면 이제 제일 큰 단위가 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1군, 2군, 3군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도 뭐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이제 그 방위를 하는 아주 굉장히 큰 단위가 이제 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군 아래 이런 편제가 존재합니다. 이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 분대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고 이 분대가 한 4개 정도, 서너 개 정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소대가 되고 소대가 이제 서너 개가 되면 이제 중대, 중대가 서너 개가 되면 이제 대대고 대대가 이제 서너 개가 있으면 이제 연대가 되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체계.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완편입니다. 전시에 이제 평시에는 뭐 그렇게 완전히 인원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대 체계가.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히 큰 규모의 이 부대 단위입니다. 이 우리가 이제 연대하고 사단 사이 정도, 이제 뭐 특공여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대급 정도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특수부대들, 특히 이제 특공여단이나 뭐 기갑여단이나 이런 그런 여단이라는 육군 편제가 따로 존재는 합니다. 대충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육군의 편제가 되는 거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그 연대 딸의 그 연대는 이 부대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인원이 이제 이 중대가 한 뭐 200명 정도 내외라고 얘기했을 때 대대 같으면 한 5, 600명, 7, 800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 800명이 서너 개가 모이니까 거의 한 2,000명 가까이도 된다는 거죠. 완편 때는 훨씬 그 이상의 인원이 되죠. 보통 사단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을 때 10,000명이 넘으니까요. 근데 이 각각의 이제 육군 편제 단위를 맞는 이 그 계급이 대충은 이렇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분대는 이제 보통 하사, 분대장이라고 그러죠. 소대장은 이제 소위 중위가 보통 맞고, 중대는 이제 대위, 대대는 이제 소령 중령이 보통 맞습니다. 연대는 이제 대령이 보통 우리가 스타라고 얘기하는 별을 달기 전, 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별 2개가 보통 맞습니다. 투스타. 물론 이제 동원사단이라고 이제 예비군 사단. 이 동원사단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평상시에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 체계가 되면은 이제 그 일반인들 중에서 이제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이제 부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완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뭐 사실 사단까지가 이제 일반 지휘 체계고, 군단이나 군은 이제 형식상의 어떤 조직입니다. 뭐 군을 직접 이렇게 지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남자들한테는 뭐 하나만 한 소리인데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대라는 조직이 어떤 건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계급도 제가 이제 그 오늘 오페라에 등장하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죠. 실피스 상사, 마리를 키워주고 마리의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상사가 이제 실피스가 이제 계급이 상사입니다. 이 상사는 이제 장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부사관입니다. 이 실피스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생부가 이제 연대장인데, 여기 이제 대령입니다. 로베르로 나오죠. 실제로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대사에서 나오는 그런 마리의 생부가 되는 거죠. 대령. 그 다음에 토니오가 이제 처음에 그 프랑스군에, 이 토니오는 사실 오스트리아 농민인데, 티롤의 농민인데, 사실 적국에 이제 그 프랑스 군이 이제 적국이거든요. 적국의 병사로 이제 이 입대를 해가지고 뭐 그 뒤에 대사에서 나온다만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대위까지 진급을 하는, 아주 대위 같으면 이제 중대장급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병사로 입대를 해가지고 뭐 대위까지 공을 많이 세웠다고 장교가 돼서 중대를 이렇게 뭐 이끈다 이런 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오페라에서는 토니오가 병사로 입대를 해서 프랑스군 대위까지 됩니다. 나중에 이막에 나올 때는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달고 나오죠. 대충 뭐 이 오페라에서 이제 그 계급이나 부대 단위는 대충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오페라의 이제 배경이 이제 이 티롤 지방입니다. 이 티롤 지방이 이제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고, 대충 제가 짐작하기에 이제 이 티롤이 이제 산악 지역이거든요.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산악 지역인데, 이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군이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티롤로 쳐들어옵니다. 보라색 별 표시가 마렌고 전투고, 이 마렌고 전투가 일어났던 그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그 마렝고라는 지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1815년이니까 이제 마렝고 전투가 한 1810년 정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페라 토스카에서도 사실은 이제 프랑스군이 이 이탈리아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이 공화정을 세우고 나서 이제 다시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공화정이 이제 역적으로 몰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벌어진 그 오페라 토스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마렝고 전투가 이제 그때 이 토스카에서도 한번 언급이 됩니다. 결국 이제 나폴레옹군이 오스트리아군의 기습을 받았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이 나폴레옹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마렝고 전투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불안하던 나폴레옹의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공고히 한 그런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전투입니다. 이 나폴레옹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패전을 하면서 이 티롤 지방을 빼앗기게 되죠. 뭐 어떻게 보면 빼앗긴다기보다는 이제 나폴레옹군한테 굉장히 고분고분하던 바이에른 왕국에 편입이 됩니다. 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티롤은 나중에 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또 전쟁에 패전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쪼개지죠. 이 쪼개지는 게 이제 지금 북티롤하고 남티롤로 나눠져서 남티롤은 이탈리아로 가고 북티롤은 오스트리아에 남아서 티롤주로 이렇게 쪼개진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 주도가 오스트리아의 주도는 이제 인스부르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했던 그 도시죠. 이 티롤이라는 거는 이제 오페라에서는 상당히 뭐 여러 작품들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뭐 알프스산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상황이. 그리고 이 티롤 같은 경우에는 이 티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국가적인 소속이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없습니다. 그냥 나는 티롤 사람인 겁니다. 워낙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뭐 오스트리아로 됐다가 또 뭐 나폴레옹한테 지고 나서는 이제 이 바이에른에 편입이 됐다가 나중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갔다가 그다음에 뭐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인적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티롤 사람은 그냥 티롤 사람인 겁니다. 그 티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토니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자기가 오스트리아하고 싸우는 프랑스군이 뭐 내가 적군이다 뭐 이런 인식도 그냥 확실치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티롤이 이렇고 이 티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나중에 훨씬 뒤에 얘기죠. 이제 1900년도 20세기에 와서 여기 티롤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붉은 원안에 있는 티롤이 지금 나중에는 이제 이 오스트리아와 이제 이탈리아로 이렇게 쪼개지죠. 이 오스트리아는 이 인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이제 티롤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티롤주는 같은 주인데 지형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붙어 있던 게 남부 이탈리아로 독립이 되면서 티롤주가 이제 큰 덩어리 이제 북티롤하고 작은 덩어리는 동티롤로 이렇게 나눠지죠. 주도는 이제 인스부르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트렌치노 알토아디제 주라고 이렇게 돼갖고 보라색하고 이제 이 주황색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티롤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 부침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방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 이 남부 티롤 이탈리아 지방에 있는 이 티롤 지방은 아직도 이제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쓰지 않고. 왜 그러냐면 티롤 지방 전체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상태에서부터 계속 이 독일어를 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에 이탈리아 북부에도 자기는 이제 소속은 이탈리아지만 나는 티롤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하니까 사실 유럽의 이 특히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이제 영세 중립국을 이제 선언하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죠. 열강들이 주변에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수시로 본인들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뭐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것을 겪다 보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관이란 게 이렇게 막 그렇게 투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제가 미리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두 남녀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인공 토니오는 이제 티롤의 농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는 이제 프랑스 병영에서 키운 연대에서 키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토니오 입장에서는 프랑스군 적국입니다. 침략군이 해당되는데 어떻게 이
침략군의 군대에 입대를 해갖고 여성과의 사랑을 위해 가지고 적국에 입대한다. 뭐 이게 우리 상식으로 우리 국가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뭐 제가 거의 답을 얘기했지만 이 티롤이라는 지방 자체가 워낙 열강들이 뭐 경쟁을 하고 서로 땅을 빼앗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마리는 이제 프랑스군 병영에서 이제 그 연대장이 그 후작 여성과 이제 혼외아로 이렇게 낳은 애인데 전쟁통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전쟁터에서 프랑스군 21년대에서 이제 그 아이를 주어다가 군인들이 키웠습니다. 군인들이 키우고 지금은 이제 그 병영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고 또 뭐 북도 치고 또 종군 형태로 해가지고 군인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군인들 어떻게 보면 그 뒤치다거리도 하고 하는 뭐 그런 여성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21년대 모든 그 사람들은 군인들은 이제 마리가 자기 친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프랑스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 토니오 입장에서는 이제 마리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군에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뭐 자기 나라를 침략한 이제 이 프랑스군에 입대를 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 국가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티롤 지방은 그 12세기부터 뭐 끊임없이 열강들의 사이에서 뭐 이렇게 본인들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주인들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뭐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바뀐 거에 대한 의미라는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둔지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지. 결국 티롤 사람들은 그냥 티롤 사람으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토니오 입장에서는 프랑스군이든 뭐든 뭐 그게 의미 없죠. 자기가 마리를 사랑하는데 그게 프랑스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 조건이면은 뭐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침략국이냐 뭐 이런 그 인식을 뭐 가질 여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이 이탈리아로 이렇게 티롤 지방은 분리가 되죠. 참 어떻게 보면 그 티롤 지방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 강대국 틈에 낑겨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형태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캐스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나탈리 드세이 굉장히 이제 호리호리하고 연약한 여성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성악의 톤은 강합니다. 또 이 벨칸토 콜로라투라는 몇 안 되는 아주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소프라노죠. 아주 이 역에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이제 걸출한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이 페루가 낳은 이제 아주 걸출한 국가 훈장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드로 코르벨리라는 또 하나의 이제 주인공, 쉴피스 상사역입니다. 이탈리아 성악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르켄필트 후작, 이 마리의 생모가 되는 거죠. 이 펠리시티 팔머라는 영국 성악가입니다. 이 네 사람이 거의 그걸 이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등장인물을 보면은 마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작과 연대장이 혼외 상태에서 두 사람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혼외 상태에서 애를 하나 사랑을 하다가 애를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애가 전쟁터에서 이제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어린 애 전쟁터에서 전쟁 고아가 된 마리를 이 실피스 상사가 이끄는 21연대 병사들 중 일부, 21연대 전체는 굉장히 많으니까 실피스 상사가 이끄는 정도 같으면 이제 한 소대 정도 규모입니다. 수십 명 정도. 그 이제 병사들이 21연대 병사들이 이제 어린 마리를 아버지처럼 키운 겁니다. 뭐 전쟁을 하면서도 이제 그 애를 양육을 했으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도 아주 깊어진 겁니다. 마리는 이제 이 병사들이 전체가 자기 아버지고 특히 이제 실피스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이 병사들한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지만 이 군인들의 손에 자라니까 뭐 씩씩하고 뭐 이 부를 줄 아는 거는 군가밖에 없고 뭐 아주 남성처럼 그렇게 이제 자라는 그런. 근데 지금 어느덧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관연한 이제 아가씨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 티롤 지방에 이제 이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 외출을 했다가 산에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마리가 그 당시에 이 토니오라는 티롤 지방의 젊은 농부가
마리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사랑에 싹 튼 거죠.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이 토니오가. 근데 토니오는 말 그대로 이제 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국 적국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 21년대 병사들, 그러니까 마리의 의붓아버지격인 이 병사들은 반드시 마리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마리의 신랑감은 반드시 우리 21년대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격 아닌 자격 요건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이제 토니오가 이 프랑스군에 입대를 합니다. 마리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근데 불행하게도 토니오가 입대를 하자마자 소위 말하는 이제 베르켄필드 후작이 이 마리의 생모임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실피스가 이제 그 당시 마리를 주었을 때 마리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제 서류가 베르켄필드의 이름도 있었고 로베르 이름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베르켄필드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얘기처럼 하죠. 실제로 자기 얘기가 아니고 자기 동생의 딸이라고 이제 마리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피스 상사한테 마리를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후작이면 굉장히 높은 귀족이지 않습니까? 공작 다음 높은 왕족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귀족이니까 마리처럼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베르켄필드가 이제 마리를 이 부대에서 이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이 귀족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걸 하면서 토니오는 이제 마리와 사랑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마리를 뺏기게 되는 그런 이별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르켄필드 후작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 마리가 자기 조카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딸이잖아요. 로베르 연대장과 사랑해서 낳은 딸인데 이 애한테 대한 이제 굉장히 이제 죄책감도 컸을 겁니다. 놓고 나서 이제 키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또 후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리에게 그 귀족으로서의 어떤 품격도 줘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주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훨씬 더 자기보다 더 높은 이 공작이라는 이제 이런 귀족에게 이 마리를 이제 시집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이제 계획대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막은 결국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이제 이막에 나타나는데 결국 그 마리가 공작과의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이 21년대 병사들이 토니오가 이제 대위로 진급한 상태에서 그 집에 와서 결국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이제 베르켄필드 후작한테 알려주죠. 이 병사들이. 결국 베르켄필드 후작은 이제 공작 부인한테 마리를 시집 보내겠다는 걸 이제 포기하고 마리의 행복을 위해서 토니오와의 결혼을 이제 허락하는 게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주요 아리아를 보면 마리가 부르는 이제 뭐 쿠플레, 이 프랑스 춤곡이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이별의 아리아. 그 다음에 이제 카바티나 카발레타 이중 아리아.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 그 다음에 토니오가 부르는 이 토니오가 이제 이 테너 아리아로서 사실 이 오페라에서는 뭐 제일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시가 9번 나온다는 오늘은 최고로 좋은 날. 이 이제 테너 아리아가 이제 있고요. 또 아주 아름다운 로망스. 그녀의 곁에 있고 싶어서. 그렇게 이 후작에게 제가 마리를 왜 사랑하는지 뭐 그 얘기를 아주 슬프고 구성지게, 그건 전체적인 이제 코믹한 분위기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마리의 이별의 아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카바티나 지휘도 부위도 또 로망스 그녀의 곁에 있고 싶어서 이런 아리아는 굉장히 슬픈 아리아죠. 오페라 세리아에서나 이렇게 올릴 만한. 근데 이제 이게 또 코믹한 장르에서의 또 슬픈 아리아는 또 그 슬픔을 더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슬퍼지니까요. 자, 후작 부인이 부르는 이제 아리아 한 개, 또 이중창, 아주 아름다운 두 곡의 이중창과 또 삼중창. 뭐 사실 이 프랑스의 이제 이 오페라 코미크 장르에서는 이런 이제 아리아를 음악적으로 처리한 외에는 거의 대사는 그냥 대사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리아가 굉장히 좀 돋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리아들은 뭐 거의 다 주옥 같습니다. 뭐 이 중에서 뭐 특히 더 아름다운 게 뭐 이렇게 한 8, 9곡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연출은 이제 이 프랑스 분입니다. 로랑 펠리라고 뭐 아주 전문적인 이제 이 프랑스 오페라 연출가입니다. 대표적인 연출가고 우리가 아마 그동안 작품들 중에 꽤 많이 작품을 했습니다. 62년생이고요. 프랑스 사람이고 이 프랑스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프로덕션이 아직까지 이제 공연하는 게 많고 특히 연대에 따른 이분의 이제 이 프로덕션이 굉장히 이제 널리 보급이 돼 있죠. 뭐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뿐만이 아니고 이 코벤트 가든, 뭐 비엔나, 뭐 이분의 프로덕션이 지금 공연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연대에 따른 뭐 이분에게 제일 그 많이 퍼져 있는데 오늘 지금 이 프로덕션은 이게 원래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리지널 프로덕션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영국 코벤트 가든에서 처음 작한 이제 이 프로덕션을 이제 메트에서 2008년에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프로덕션의 특징은 사실 지금 이제 이 아리아나 음악은 뭐 그건 뭐 도니체티의 작품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런 연출가들이 손을 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이탈리아로 치면 이제 레치타티브가 들어가지만 이 프랑스의 코미크 장르에서는 중간이 전부 다 대사처리인데 이 중간에 대사 부분이 하나도 지금 이제 리브레토를 안 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코믹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보기에 거의 코미디언 수준의 이제 막 굉장히 빠른 대사들이 막 프랑스어로 막 오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에도 없는 말들을 막 오가는데 물론 뭐 내용이 크게 벗어나진 않았겠지만은 막 그렇게 이제 대중들한테는 훨씬 더 재밌게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제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대본에 없는 프랑스어가 나오면 제가 그게 무슨 소리 하는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드립도 있고 그 중간에 정식 리브레토에 없는 말들을 많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쏘아대다 보니까 약간 이 코미디 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 역할 중에서 특히 이제 공작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악이 없는 역할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코미디언일 확률이 높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가 이제 대사를 치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제 성악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코미크 장르에서 중간 대사 부분을 오페레타처럼 사실 오페레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박쥐 때도 얘기 드렸지만 중간에 대사 부분은 뭐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막 애드립도 하고 막 그럽니다. 현장 분위기 봐가면서 그런 약간 오페라로서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분의 이 연대에 따른 이분의 작품이 이분의 프로덕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유명한 이제 이 연대에 따른 몇 작품을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말고 다른 작품도 이렇게 그 영상을 구해다가 봤는데 거의 지금 이제 로랑 펠리의 중간 그 대사들을 거의 많이 따랐더라고요. 대본에 없는. 그러니까 아마 로랑 펠리의 그 별도 대사 대본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제가 구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중간에 내용들이 레치타티브 형태로 나오는 그 가사만 봐도 중간에 어떤 형태로 굴러가는 걸 알 거지만 이 디테일하게 그 대사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잘 모른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휘는 이제 이 마르코 아밀리아토 이탈리아 분이죠. 우리가 자주 뵙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실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는 제임스 리바인 다음으로 많이 연주를 했던 뉴욕 메트로폴리탄 단골 그런 지휘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상임은 아니지만 뉴욕 메트에서 450회 정도 공연했답니다. 제임스 리바인은 뭐 훨씬 그보다 많겠죠. 자, 이분의 또 지휘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서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1막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